여러분 그 19세기 제국주의 전쟁 뭐 이런 거 얘기할 때 세계대전 얘기할 때 우리가 과잉 생산이 문제다 이런 얘기 많이 했었어요. 예, 과잉 생산을 하면 여러분 재고가 남죠. 그럼 재고를 하면 어떻게 돼요? 기업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특히 산업 생산직을 하시는 분들 재고가 왕창 쌓였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든 팔아야죠. 팔려면 시장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시장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제국주의 국가들 사이에 시장 쟁탈전이 벌어진다. 그래서 이제 재고가 쌓이고 과잉 생산이 되면 제국주의 전쟁이 벌어진다. 이런 게 이제 레닌 이론에도 있고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제국주의 전쟁론에서 좌우를 떠나가지고 과잉 생산된 생산 체계는 전쟁의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그걸 못 팔면 어떻게 돼요? 그냥 단순히 못 팔면 끝이 아니라 기업에서 그걸 못 팔면 파산을 할 수가 있잖아요. 빚이 전혀 없는 기업이라면 재고를 가지고 그냥 재고를 끼고 에이 저거 시간 다 돼서 그냥 파묻어 버리면 그만이지 할 수 있지만 대출을 끼고 주로 기업들이 하잖아요. 그래서 이자 내야 되고 원금 갚아야 되고 그리고 이제 채권 돌아오고 이런 기업들 입장에서 자금 회전이 재고가 쌓인다는 건 자금 회전이 멈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경제 위기가 발생하죠. 그런 걸 타파하기 위해서 국가들이 이제 시장 확보 전쟁을 한다. 그리고 이제 전쟁을 하게 되면 시장을 확보하지 못하게 하더라도 전쟁을 하게 되면 여러분 재고를 털잖아요. 생각을 해보세요. 철강 재고가 넘쳐난다. 탱크가 박살나고 있어서 탱크를 막 만든다. 그럼 철강 재고를 해소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되게 이제 주요하게 봤었던 것 중에 하나가 철강의 과잉 생산. 철강이 생산돼서 이제 막 우리가 도시 같은 거 만들잖아요. 도시 만들 때도 그전엔 여러분 높은 빌딩 못 지었다니까요. 철강이 없어서. 이제 그 19세기 말부터 철강이 왕창 생산되면서 높은 건물도 지을 수 있었다 뭐 이런 얘기 제가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막 수요가 폭발하니까 제철소 많이 짓고 그래서 과잉 생산되고 난 다음에 철이 곤란되니까 나라에서 해군 함정으로 지어주고 막 해군 늘리는 기획 큰 배들 철강 엄청나게 소비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세계대전 관련돼서 철강의 과잉 생산이 큰 문제였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새벽에 이런저런 책을 보다가 잠깐만 중국의 철강 생산이 어느 정도의 과잉일까 이걸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근데 중국의 철강 생산 과잉 생산 상태만 체크를 해도 중국이 전쟁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이게 견적이 딱 나오더라고요. 중국이 여러분 철강 생산량은 10억 톤이 넘습니다. 10억 톤 넘으면 이게 감이 잘 안 오는데요. 감이 잘 안 오는데 우리나라가 1억 톤이에요. 우리나라가 1억 톤 생산하고요. 일본이 1억 톤 생산하고 중국이 10억 톤을 넘게 생산합니다. 그리고 북중미, 미국, 캐나다, 멕시코 3개 합쳐서 1억 톤 정도 생산하고요. 유럽하고 영국을 포함해서 영국은 이제 EU를 나갔잖아요. 그래도 영국까지 포함해도 유럽이 1억 8천만 톤 정도 생산합니다. 그런데 중국이 혼자 10억 톤을 생산을 해요. 그럼 지금까지 나온 거 보면 한국 1억, 일본 1억 2억, 그리고 캐나다, 미국, 멕시코, 그래서 북중미 3국해서 1억, 해서 3억에다가 유럽도 1억 8천만 톤 해서 짜투리 하면 여기까지 하면 5억 톤 정도에다가 중국이 혼자 10억 톤 플러스 알파거든요. 그러면 여기까지 해서 벌써 한 15억 톤, 16억 톤 되죠. 그리고 조그만 나라들 다 잡다하게 각자 자기 나라에서 하는 거 다 합치면 전 세계 철강 생산량이 19억 톤 정도 되는데 중국이 10억 톤 이상을 생산을 합니다. 중국 혼자 50% 이상을 생산을 해요. 그러면 중국이 여러분 이렇게 하면 와 중국이 전 세계에서 50%를 하면 중국이 뭐 수출을 많이 하나 보지 하잖아요. 아니요. 중국이 철강 수출량은 5천만 톤, 뭐 많이 할 때가 6천만 톤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내수가 9억 5천만 톤. 인구로 생각해도 이제 중국이 철강을 과잉 생산한다라는 걸 여러분 느낌 오시죠? 그러면 이거를 중국이요 내수로 이걸 어떻게 다 소비를 해요? 이 10억 톤이나 생산을 해서 혼자 9억 5천만 톤 쓰는데 그러니까 6천만 톤 수출하는데 보니까 여러분 중국 경기가 좋아지면 포스코에서 또 중국에서 철강을 수출을 해요? 뭐야? 중국 과잉 생산 상태인데 왜 또 포스코 철강을 수입해가지? 중국 품질이 좀 낮으니까 낮고 그래서 걔네들이 아파트 짓고 뭐 할 때는
자기네들 그 철강으로도 감당이 안 돼가지고 우리나라가 수입도 해갑니다. 그래서 뭐야 이거 하고 봤더니 중국이 수출하는 그 철강들도 봤더니 온전한 수출이라고 보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중국이 딴 나라한테 뭐 저기 뭐 남미나 아프리카 같은 데다가 뭐 댐 같은 거 짓잖아요. 댐 크게 짓고 거기 이제 도로하고 뭐 기관 시설 만들고 하잖아요. 중국이 원조 줘서 뭐 댐 같은 거 공사할 때 중국 철강 수출하고 뭐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막 댐이 작동을 안 하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하잖아요. 그래서 중국이 혼자 그렇게 9억 5천만 톤을 이렇게 소비를 하고 물량을 쏟아내고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중국의 지방 정부들이 이제 철강 생산 감축 명령을 내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그래서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본 거예요. 그 중국이 왜 이렇게 됐지? 왜 이렇게 철강을 과잉 생산할까 봤더니 중국은 역사적으로 철강에 대해서요. 덕질의 역사가 좀 있어요. 덕질의 역사. 제가 이제 박정희 대통령 얘기하고 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중국의 현대 역사 자체가 철강 덕질의 역사더라고요. 그러니까 서강 철강이 곧 무기, 곧 산업 도시화의 근간이었다는 걸 중국도 되게 부러워했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철강 및 중공업화를 성공한 일본을 정말 부러워했죠. 배아파도 하고 부러워도 하고 롤모델 삼기도 했고요.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강대국 선진 국가가 된 동양의 국가 일본을 롤모델로 삼았고 일본한테 강한 라이벌 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면서도 그 중심에 철강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들 사이에서. 그래서 박정희 대통령도 철강을 그거로 했잖아요. 제일 먼저 제철소 만들려고 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등소평도 뭐 이렇게 했었던 거고, 모택동 대약진 운동가 다 망했고, 저는 뭐 박정희 대통령은 포항제철로 성공했다 그런 얘기를 하다가 등소평의 개방 개혁 정책 최대 성과도 현대적 제철소를 성공시킨 거다 이렇더라고요. 그래서 쟤네들은요 철강을 뽑아내기 시작하면 그 다음에 철강을 뽑아내고 그거에 맞춰서 뭐 자동차 공장, 제철 공장 그거에 맞춰서 뭐 다 해요. 부동산도 하고 철강을 많이 뽑았어. 그렇다면 시멘트도 많이 생산해서 알루미늄도 많이 생산해가지고 도시를 건설하겠다. 여러분 알루미늄도 중국이 어마어마하게 하는데 여러분 알루미늄 어디다 썼어요? 이거 알루미늄 샤시 알루미늄 샤시 아닙니까 샤시 샤시 같은 거 할 때 건축자재잖아요. 건축자재를 엄청나게 쓰잖아요. 시멘트, 알루미늄, 그리고 철강이 중국이 미친 듯이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거 많이 생산하면 도시를 막 짓는 거죠. 도시를 막 짓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자기네들의 밀린 다른 나라들은 몇백 년을 걸쳐서 이렇게 쭉 갔던 걸 이 인구 10억, 15억짜리가 삽시간에 모든 데를 다 선진화시키겠다고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미친 듯이 생산해서 도시화 이러고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말이죠. 문제는 이렇게 되는 데 있어서 자본주의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일인데 이게 어떻게 중국에서 가능했냐라는 걸 보면 중국은요. 그럼 회사들이 여러분 마진이 남아야 이윤이 남아야 생산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국은 이윤이 남지 않아도 무조건 철강을 생산을 했어요.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아니 돈도 남지 않는데 철강을 생산을 한다. 맨 처음 야 괜찮아 일단 생산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옛날 세이의 법칙 시대 같은 경제관인 거예요. 야 일단 물건 만들면 팔로는 생겨. 워낙에 가능한 하는 나라니까 야 철강을 우리가 쓸 데가 없겠냐? 생산하면 무조건 생산해. 마진 같은 건 신경을 쓸 필요가 없다. 왜? 보조금을 받으니까요. 보조금을 받고요. 그래도 돈이 모자라다 대출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은 철강 산업을 무한정 키웠어요. 그래서 10억 톤까지 간 겁니다. 그래서 제철소나 이런 것들을 지방공사, 공기업이잖아요. 종산주의 국가. 그래서 지방공사를 이렇게 해놓고 철강에다가 보조금 주고 대출을 줘서요. 그래서 이제 막 무럭무럭 키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중국은요 부실 같은 거를 걱정을 안 하는 겁니다. 재정 지원이죠. 재정 보조금 지원은 나라 세금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근데 이것도 얘네들이 더 골 때리는 게 그 대출 같은 경우도 여러분 우리 이제 신용 창출하잖아요. 쟤네들 중국이 신용 창출하는 방법 골 때립니다. 뭐냐면요 발권으로 신용 창출을 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래서 이제 중국이 발권량이요 미국보다도 훨씬 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부실을 걱정하지 않고 재정을 통한 보조금 지원, 그 다음에 금융을 통한 무한 대출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철강 산업을 거의 무한정 키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돈 빌리면서 신용 창출 이제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얘네들은요 그냥 신용 창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발권을 해서 빌려줘 이렇게 주는 거예요. 오, 그래놓고 인플레이션 걱정이 인플레이션 다시 공산당이 틀어막고 통제하면 되니까 이거 가격은 얼마 이 이상 받지 마 가격을 정해버려 시장 원리로 뭐 그리고 공산당 무서워서 그 공산당 무서워서 뭐 암거래 이런 거 상상도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공산당의 강력한 통제력으로 시장을 통제하면서 그냥 밀어붙이는 거예요. 중앙은행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있잖아요. 교과서에서 배운 적이 없는 방식으로 경제를 운영하는 겁니다. 보조금, 금융지원을 퍼부어 버리면서 시장 원리에서 이탈해도 보통 이탈하는 게 아니죠. 공산주의적 시장 원리라고 쟤네들 얘기하고 중국식 사회주의라고 얘기하는데 소비도 당이 지도로 창출하고요. 뭐 이런 겁니다. 철강이 남아돌면 도시 건설하고 조선소 만들면 그만인 거죠. 그래서 쟤네들 뭐 부실하게 또 배를 만들었다가 조선 그 덤핑하고 이러잖아요. 그랬다가 욕 더럽게 맞고 우리나라 조선소 망하네 뭐나 했는데 중국이 수주해 갔었던 배들이 불량품이어서 다시 고객이 우리나라 조선소 와서 우리나라 조선소 망할 뻔하다가 중국의 덤핑 공세로 망할 뻔하다 살아났잖아요. 그 배경에도 보면 결국 중국의 철강을 중심으로 한 그 중국의 그 관료들의 사고방식이 조선소로 야 철강 남으니까 배를 팔만하니까 배를 만드는 게 아니라 철강 남아도니까 배를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러니까 중국 정치에 있어서 지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제철소라든지 철강의 생산량이라는 건 그냥 그 자체로 거기서 이제 관료들의 성공과 출세의 지름길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던 거예요. 그냥 철강이 남아돌면 조선소 만들고 자동차 그래서 자동차 산업은 쟤네들이 쓸모도 있고 그러니까 좀 덜했지. 뭐 이렇게 철강 소비하는 산업을 만들면 그만. 뭐 생산성 맞을 필요 없다. 이런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조금과 금융을 무한정으로 투입해서 무조건 키운다. 그러니까 중국의 중앙은행 운영 방식이 정치적 중립 그런 거 없습니다. 정치적 목표에 충실한 운영. 그러니까 우리는 중앙은행, 한국은행 이럴 때 정치적 중립으로 해서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파이터,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중앙은행의 기본 역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저기는 그런 거 없어. 중국 공산당의 정치적 목표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너희는 충실히 해라. 그래서 돈 찍어서 대출. 진짜 와 머리 아프다. 돈 찍어내라면 찍어내는 거예요. 중국 중앙은행은. 정치적 안정을 위한 발권. 인플레이션 통제는 시장이 아닌 공산당의 지도력으로 인플레이션 통제하면 된다. 철저한 통제. 그래서 중국의 사회주의적 국가 운영과 경제 성장은 결국 보조금과 발권까지 동원한 대출이라는 다른 국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방식이다. 그렇게 해서 10억 톤의 철강을 생산하는데 이제 사고가 터지기 시작하죠. 뭐죠? 부동산 버블이죠. 이게 그래서 에버그란데 축구팀 에버그란데 그게 헝다그룹이죠. 헝다의 파산 위기가 이게 중국에게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철강은 여러분 부동산이 제일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도시 개발을 했는데 유령 도시가 됐어. 분양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살 생각도 없는 데다가 그냥 철강 쏟아붓고 알루미늄 쏟아붓고 시멘트 쏟아붓고 각종 기자재 원자재 다 쏟아붓고 만들었는데 유령 도시가 돼요. 그리고 철강이 남아도니까 여러분 뭔지까지 아세요? 세계에서 제일 큰 관우상이죠. 관우상. 그런데 이런 동상 만드는 건데 그 동상도 우리가 동상하면 구리로 만들어야 되잖아요. 철강으로 어마어마하게 크게 만들어야 되니까 빔 세워서 그래서 건물 주저앉을 정도로 뭐 관우상 같은 거 만드는 이런 어떻게든 쇠를 써라 이런 이상한 짓 하는 거죠. 그래 놓고서 그렇게 그 조형물 만들고 뭐를 해놓고 그 쇠를 과도하게 쓴 그 유령 도시 결국은 여러분 뭐예요? 부채죠, 부채.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이거 더 이상 이건 안 되겠다고 부채를 정리하기 시작을 하는데 애들 그게 여러분 이게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해서 도덕적 해이가 벌어지잖아요. 도덕적 해이가 벌어져서 이제 발생하는 게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론 사태 같은 건데 대출을 갚을 능력도 없고 그래도 생산적인 거로 하면 다행인데 아예 돈 먹고 여러분 거잖아요. 대출을 받고
돈 갚을 생각이 전혀 없는데 이 돈 딴 데로 빼돌리고 파산하고 튀는 이런 사태가 벌어지면 그럼 그 나라 망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잉 생산의 버블이 무한 팽창이 중국에게 그런 재앙. 에버그란데 헝다그룹에서 뭐 많이 잡아들여 봐야 이거 뭐야, 정부의 보조금과 이렇게 정부의 지출로 이렇게 해놨었던 게 이게 지금 이렇게까지 도덕적 해이가 됐어? 그래서 이거 에버그란데 헝다그룹 파산이 그 중국의 모든 거에 이제 빨간불이 뻑뻑 켜지게 하는 신호탄이죠. 철강 생산 감축 명령까지 내려요. 중앙정부에서 지방정부들한테 야야야 철강 좀 그만 생산해, 이거 안 돼 하고 이제 감축 생산 명령까지 내리는 그런 상태가 벌어집니다. 그래서 중국이 지금 철강 생산량이 뭐 3%가 주네, 4%가 주네 그러는데 그래서 10억 톤이 무너지네 만에 그래도 어쨌든 지금 10억 톤 이상. 그러니까 무한 팽창하던 중국이요. 이제 수출이라는 걸 감내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문제는 여러분, 경제가 수축하면 실업 구조조정이 벌어지고 그 과정에서 실업이 발생하고 이러잖아요. 문제는 중국이요. 중국이 애들한테 잘못 가르쳤어. 뭐냐면 공산주의 체제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가르쳤어요.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대량 실업이 발생하고 불황이 발생하고 공황이 발생한다. 그래서 자본주의의 그거를 극복한 게 사회주의, 공산주의, 자기네들 국가다 이렇게 애들한테 가르쳐 놓은 거야. 그거 여러분 그 빨갱이들 교과서 공산당 선언이니 뭐 그런 거에서 그런 데서 그렇게 가르친다고, 지상낙원 공산주의 거기서는 자본주의는 주기적으로 실업이 발생하고 사람들이 일자리를 없어가지고 막 자살하고 뭐 괴롭고 뭐 이런데, 자기네들은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데, 자본주의의 대량 실업과 불황, 공황을 극복한 사회주의 국가에서 실업의 증대라든지 이런 거, 구조조정의 이런 아픔 이런 것들은요, 그건 체제 부정이죠. 자기 체제 부정이라서 그걸 또 못해.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벌거벗은 임금님 쇼가 벌어지는 겁니다. 벌거벗은 우진.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와, 벌거벗은 임금님 쇼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놓고서 여론 통제하고요. 어디서 부동산 버블이 터졌다, 유령 도시가 나왔다, 중국이 망한다, 그리고 도덕적 해이가 심하다, 대출 받은 새끼들이 애시당초 일할 생각도 없었고 대출 빼돌리고 보조금 빼돌려서 돈 들고 튀었다, 이런 얘기들은 뭐 1년에 1조 달러씩 미국으로 송금한다 이런 거는 이제 언론 통제 들어가야죠. 벌거벗은 임금님 쇼가 시작되고, 이제 고위 공산당 간부들 이제 미국으로 돈 빼돌리고 자식들 빼돌리는 고위 간부들 조리돌림하는 이제 쇼가 시작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이 벌거벗은 임금님 쇼가 시작이 되면서 이제 시진핑 우상화가 시작되죠. 그리고 여러분, 이 모든 문제, 중국 내부에서 벌어지는 이 모든 불황이라든지 기타 등의 문제는 누구 때문이다? 미국 때문이다. 미국 때문이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국주의 미국이 중국이 너무너무 위대한 중국이 성장하니까 그게 배앓이가 꼴린 미국과 그 똘마니 새끼들이 우리를 못살게 굴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 모든 게 다 지네들 잘못이 아니라 외국 탓. 이거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9세기, 20세기 초반에 이제 자본주의 제국들이 그랬듯이 잉여를 처리할 방법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자본을 해외에 투자하고 대규모 토목공사를 자꾸 벌이려고 하는 거죠. 철강을 소비할 곳, 자본을 투자할 곳, 경제적 활동, 화랑을, 자기네들의 경제적 화랑을 유지할 미개척지 개발. 이게 이제 계속 필요하죠. 그러니까 또 뭐를 해요? 1대1로 그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시멘트 남고, 철강 남고, 알루미늄 남고, 각종 원자재 생산이 남아도니까 1대1로 해가지고 그 남아도는 걸 잉여 생산품을 처리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요, 19세기 제국주의 국가들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잉여 생산과 재고를 털려고 하는데 그 꼴을 다른 나라들이 보고 있나? 그리고 금융부실을 막을, 그걸 덮어버릴 성장 엔진을 만들어줄 식민지를 필요로 하는 거죠.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솔로몬 제도, 뭐 각종의 어디서나 이제 중국이 인프라 사업하고요. 그러면서 댐 만들고 도로 만들고 철도 만들고 통신망 확대, 5G 통신망 같은 거,
그런 거 만들면서 자신들의 그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도로 옆에 뭐라고 창고 만들면 그게 도소매를 장악하고 도소매를 장악하면 부가가치를 쏙쏙 빼먹는다고. 그래서 중국이 댐 도로 건설 통신망 확대하면서 자신들의 도소매 유통망 금융망을 이식하고 부가가치의 흐름을 중국으로 계속 돌리는 그들의 제국 경영을 하고 있죠. 그리고 이걸 하는 데 있어서 또 보조금, 무한대출, 자기네들의 산업 육성 시스템을 바꿀 생각을 안 하고 있고. 그래서 거기서 멈추나요? 인공지능 AI 반도체에도 그냥 반도체에다 막 돈 국가 보조금 때려 부어가지고 대한민국 소부장 독립, 대한민국 반도체로부터 독립해서 지네가 반도체 하겠다고 그렇게 막 반도체 투자하고 했었잖아요. 인력 탈취, 기술 탈취 뭐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계속 지켜봐요? 우리나 지켜보지 미국이 지켜봐요? 그러니까 미국이 더 이상 이런 식으로 중국이 발전하는 저 모델은 안 되겠다. 그리고 미국이 그리고 서방이 이런 거에 화웨이 5G망부터 시작해가지고 브로킹을 걸죠. 그리고 무슨 니네가 이게 남중국해가 니네 영해야 이런 식으로 되니까 항행의 자유작전 이런 거 하니까 결국 충돌하게 되고요. 이렇게 해서 충돌하는 세계가 벌어지니까 중국은 자기네들의 금융 시스템 과잉 투자 보조금 주고 발권하면서 그 대출해주는 이 시스템 바꿀 생각이 없거든요. 바꿀 생각도 없을 뿐더러 바꿔가서 어떻게 운영하는 방법도 몰라 쟤들 보니까. 개인의 소유권 인정을 해주고 개인의 책임하에 대출 같은 건 갚아야 되는 거고 이런 개념이 쟤네들 없어. 그래서 저기 지금 되게 체제 변동을 해야 되는데 그게 이 시스템을 바꾸지 못할 거면 어떻게 된다? 전쟁으로 가는 겁니다. 자기네들 시스템을 계속 확장하기 위한 전쟁, 그리고 이제 이 전쟁으로 가는 방향이 정해지니까 잉여 생산을 터는 방법으로, 그리고 자기네들 시스템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데올로기 전쟁으로 가는 거예요. 시진핑 우상화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제 통일, 대만 통일 이런 이데올로기, 그리고 자기네들의 그 시스템을 관찰하려고 하는 이런 거로 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전쟁을 향한 명분, 그러니까 그 전쟁을 향한 명분은 결국 이데올로기하고 역사 전쟁 이거거든요. 그 중국의 이데올로기 전쟁, 역사 전쟁이 대한민국을 그대로 겹치고 있고 그걸 또 받아안는 대한민국의 NL 세력들, 민주당 세력이 있는 거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0억 톤의 철강을 생산하고 소비하는 사회라고 하면 어느 정도로 아파트를 지어야 되겠어요? 어느 정도로 아파트를 짓고 어느 정도로 속도로 배를 만들어야 10억 톤 철강 생산이 감당이 되겠냐고요. 중국은 이게 내수 수준으로는 감당이 안 되는 미친 듯한 생산 시스템으로 가고 있는 건데 쟤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고 누가 좀 따끔하게 혼내줘야 될 타이밍이 온 거지. 지금 중국은 속도를 늦출 수가 없어요. 속도를 늦출 수가 없고 중국의 선택은 결국은 전쟁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저 꼬라지를 보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참 저거는 19세기 역사를 되돌아보면 우리가요 제국주의 그 되게 우리가 반성 많이 하고 유엔 체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근데 중국은 자기네들이 그 제국주의를 못했어. 19세기에 비리비리 당하게 말고. 그러니까 역사를 되돌아보고 우리 정도 되는 나라가 제국주의를 못하고 당하기만 했어. 뭐 한풀이 하는 거야 지금 와서 제국주의 하겠다고. 딴 나라들도 다 반성화 안 하는 그 제국주의를 지금 하겠다고 저 난리를 치면서 자본 축적, 과잉 생산, 헤게모니 전쟁을 해야 그러고 나서 쥐어 터져야 직성이 풀리. 그러니까 뭐 똥인지 된장인지 패전국 독일과 패전국 일본 꼴이 나더라도 일단 제국주의는 해보고 싶다 이거야. 그래서 제가 보면 중국이 저거 불행한 역사가 낳은 사생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중국이 지금 시스템적으로나 뭐로나 결국은 전쟁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아닌가. 그 이유는 과잉 생산 그리고 벌거벗은 임금님 쇼. 딱 19세기 제국들이 망하던 테크를 중국이 가고 있다. 제 새벽의 상념입니다.